1960년대 예술가들이 붓 대신에요, 서류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술계에 일어난 가장 급진적인 변화, 개념 미술의 시작이었죠. 자, 오늘은요, 비평가 벤자민 부클로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서 이 혁명적인 움직임이 대체 어떻게 예술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 20세기 미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질문이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꼭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사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바로 여기서 모든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개념 미술이 부수려고 했던 벽, 그게 바로 모던 아트라는 거대한 존재였어요. 모던 아트는 캔버스 안에서 완벽한 형태와 색,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개념 미술가들은 달랐습니다. 대답을 내놓는 대신 왜 그게 정답인데? 라고 물으면서 아예 칸 자체를 뒤엎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지적인 혁명의 여정,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거치면서 개념 미술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폭발적으로 진화했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예술이 스스로의 한계에 어떻게 부딪혔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말이죠. 예술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60년대 초, 특히 미국 미술계를 보면요. 그림이 오직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울만 들여다보는 사람처럼요. 현실 세계와는 단절된 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예술가 프랭크 스텔라의 이 한마디가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 이런 거 없다는 선언인 거죠. 예술이 마치 텅 빈 방에 갇혀서 자기 메아리만 듣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낡은 도구, 그러니까 물감이나 캔버스 같은 것들을 버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딱딱한 서류와 시스템으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예술의 새로운 언어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바로 비평가 부클러가 행정의 미학이라고 부른 건데요. 예술가의 막 뜨거운 주관적인 감성 대신에요, 제록스 복사기, 법률 문서, 사전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시스템의 도구들을 예술의 재료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술은 더 이상 작가의 그 손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가운 시스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예술가 솔 루이시 이 새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는 더 이상 영감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그런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말하자면 서기나 행정가에 가깝다는 선언이었죠. 에드루샤의 작업이 이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냥 길 가다 보이는 평범한 주유소를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툭 찔러서 이걸 막 비싼 예술품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싼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제, 기법, 유통 방식까지 예술의 모든 규칙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거죠. 성역 같았던 갤러리에 갇혀있던 예술을 거리로 끌어낸 겁니다. 자, 예술이 사무실의 도구까지 빌려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훨씬 더 대담한 곳으로 갑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이죠. 예술가들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조차 필요 없다고 선언하기 시작해요. 예술은 오직 순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정말 가장 급진적인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이 생각의 중심에 바로 예술가 조셉 코스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작품이 분석 명제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사과는 맛있다가 아니라 사과는 사과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것은 예술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코스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진짜 의자 사진, 의자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여준 거죠. 의자나 사진, 사전 같은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진짜 예술작품은 예술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이 행정 시스템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서류와 사진들은 사실 예술을 통제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시장 같은
거대한 제도의 언어이자 도구였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게 바로 로버트 모리스의 작업입니다. 그는 공증까지 받은 법률 문서를 통해서 자기 작품의 미적 가치를 철회해버려요. 예술의 가치라는 게 작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부여하는 계약에 불과하다는 걸 폭로한 거죠. 보세요. 그냥 평범한 행정 도구였던 법률 문서가 이제는 그 제도의 심장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로렌스 위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작품이라고 제안하죠. 작품을 실제로 만들 필요조차 없다는 이 선언은요, 작품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작가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듣고 상상하는 관객, 바로 우리에게 넘겨버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다니엘 뷰렌 같은 예술가들은 한술 더 떠서 아예 미술관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유명한 줄무늬 있죠? 저게 작품이 아니에요. 저건 그냥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냐? 미술관의 하얀 벽, 보이지 않는 규칙들, 이 모든 틀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에게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둘러싼 시스템을 보게 만든 겁니다. 행정의 미학이 이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평으로 진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물질적인 걸 다 버리고 아이디어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이 급진적인 운동이 과연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요? 한마디로 개념 미술은 예술계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로 깔아버린 겁니다. 아름다운 오브제는 언어적인 아이디어로 대체됐고 예술가의 손재주는 정해진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술관이 그냥 하얗고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력이자 의미를 만드는 틀이라는 걸 폭로하면서 상품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